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힘을 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비실비실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나스닥처럼 좀 많이 올라라 라고 하는 기원을 담아서 또 추석도 됐고 해서 보름달 뜨시면 다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눈물의 손절을 했다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그 뒤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속쓰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역시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에 비트코인 성적을 좀 살펴보면 주간 기준으로 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5% 상승해서 다소 비트코인이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9월 12일 이 부분, 이게 도대체 왜 올랐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지표들도 CPI도 발표되고 9월 18일에 있을 FOMC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 지표였던 PPI가 발표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부합하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것이 베이비 컷을 할 것이냐, 빅컷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2.5%, 비트코인은 3%,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9월 12일에 동반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CPI와 PPI가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9월 18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로 나오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지표는 CPI와 PPI가 지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물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는 통화정책의 물가보다는 고용지표를 좀 우선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 잡혔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이 얘기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가가 잡힌 줄 알았는데 다시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9월 빅컷 여부를 두고서 또 하나 시장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9월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물가가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2주에 CPI가 PPI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CPI라고 부르는 게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가중치 넣어서 평균 낸 거. 근데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어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월 대비해서 코어 CPI가 높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원 CPI는 좀 견조하다. 오히려 어떤 분야는 가격이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PPI는 그러니까 CPI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CPI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달 PPI인데, 공교롭게 이번 주에 나온 CPI, PPI가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거 중요한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연준이 보는 물가는 CPI 물가는 아니에요. 보통 PC라고 해서 따로 보는 물가 지수가 있는데, CPI하고 PC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을 보면 괜찮은데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표로서만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CPI가 나오고 PPI가 나오는 11일, 12일 밤에 초반에는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근데 후반에 좀 말아 올리면서 좋은 가격 흐름을 보이게 됐었죠.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전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바로 고용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한 거를 볼 수 있고, 하지만 8월 달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용이 부서지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아요.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이번 주에는 않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굵직굵직한 지표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률을 들 수가 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이 본격적으로 꺾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CPI와 PPI도 시장에 부합하고 고용도 나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9월 18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제 B컷이 내 것이다. 누구는 또 베이비컷이 내 것이다. 즉 50bp 내릴 것이냐 25bp 내릴 것이냐 이거를 갖고 굉장히 많은 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날 화면 우측처럼 CPI와 PPI가 발표되고서 85% 확률로 미국 금리가 베이비컷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재밌게도 9월 12일 새벽에 갑자기 이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동원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있었는데 근원 CPI, 근원 PPI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어쨌든 조금이긴 하지만 고용도 조금이긴 하지만 좀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겠구나 하고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막 불반등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저도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있어요. 닉 티미라우스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밤새 트윗도 하나 쓰고 기사도 하나 올리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연준에는 이제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공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게 거시경제 캘린더에 다 나오거든요. 연준에 누가 언제 무슨 연설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FOMC 며칠 전부터는 이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힌트로 작용을 하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까 블랙아웃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연준에. 이 블랙아웃 기간에는 아무도 공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뿌락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출입 기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닉 티미라우스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나는 B컷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는 기사를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원래 하루 전까지만 해도 14%인가 그랬어요. B컷을 예상하는 예상이 헤드워치에서. 근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게 4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데 지표가 여러 개 발표됐지만 꿈쩍하지 않았던 컷에 대한 전망이 이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방송 때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연준의 입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B컷에 대한 가격을 반영을 한 거죠. 거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로 치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쓰리지만 어쨌든 12일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쭉 일어났던 이유는 이 양반 때문이다 라고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자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는 바로 베이비컷입니다. 바로 25bp를 이제 인하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B컷 50bp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워딩이 시장에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마다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기가 좋은 상태냐 아니면 안 좋은 상태냐 고용이 부서졌냐 아니면 고용이 부서지지 않았냐 그리고 뭐 GDP가 괜찮냐 미국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냐 아니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주식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언제 조정이 되냐면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모두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그때는 조정이 됩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의 상승이 그동안에 올해 다른 분들이 이제 보셨던 전망에 비춰보면 조금 의외의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사람들이 금리는 하면 주식 가격 조정될 거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나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 가격이 오른다. 오르는지 내리는지 일단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달에 내리고 10월 달, 12월 달에도 내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9월 달에 내렸을 때 가격이 내려간다면 10월, 12월에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9월에 오르게 되면 10월, 12월에도 경기 지표가 꺾이지 않은 상태라면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우의 수 1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선인데 여기에 12일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그 기사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돼요. 즉 0.5%포인트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지금 끼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0.25%포인트를 인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0.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때 달러엔 환율이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8월 초에 발생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엔화 빌려다가 외국에 투자한 애들이 환율이 더 줄어들었어 하고 투자한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서 이제 빚 갚는 데 사용하는 이런 자금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고,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 종료 관련 워딩이 나오는 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빅컷 한 번 하는 정도의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소식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준하고 재무부가 그동안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어들지 않게끔 여러 가지 꼼수를 썼는데,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장치가 지급준비금이랑 영래포 잔고를 연결시키는 그 장치거든요. 근데 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게 갑자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뻥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좀 예기치 못한 리스크,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비트코인도 이 양적 긴축 종료 워딩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양적 긴축 종료 워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양적 긴축 종료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양적 긴축을 언제까지 종료할 거고 어떤 조건일 때 종료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조금 리서치 하다가 이제 봤던 글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페드가 빅컷 혹은 이제 베이비컷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0bp, 즉 빅컷을 했었을 때 2007년과 2001년에 증시가 약 20% 정도 1년 동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bp, 즉 베이비컷을 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제 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꽤나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핫한 이슈였죠. 바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대통령 후보들께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봤는데 서로 상처만 남긴 토론이었다라고 사실 좀 얘기하고 싶고, 토론 이후에는 여기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이 귀고리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 귀고리가 진주 귀고리가 아니더라고요.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이어폰 같은 건데, 이 이어폰으로 해리스가 약간 아바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TV에 있잖아요. 아바타 그 소개팅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말해야 될 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개 토론 자체에서 이렇게 편지 아이템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논쟁이 됐었는데, 동아님이 보시기에는 이 토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승률이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에 좋다라고
거다라고는 다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건데,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됐냐 안 진행됐냐를 떠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트럼프가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토론 직후에 가격을 보면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론 직후에 이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트럼프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에서 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안 빠졌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트럼프 효과가 그다지 많이 끼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정받을 때 그 부분까지도 얼추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트럼프가 뭔가 승기를 잡거나 이랬을 때는 그 트럼프 효과가 다시 반영될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과 유출이죠. 이번 주는 다시 순유입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블룸버그 리서처인 이제 에릭 발추나스의 이제 트위터를 보면은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이제 선방하고 있다라고 재차 한 번 더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60K를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태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고,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나오는 매도 창구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ETHE 티커에서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좀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지 이제 이더리움의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더리움 창시자의 이제 비탈릭께서 이더리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몇 주 전부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매도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하루 한 5억 정도 되는 금액이 시장으로 이제 출하됐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는 언행일치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입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손가락은 자꾸 매도 버튼을 이제 누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텔레그램에 그리고 리서치에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도 올렸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이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나쁘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의 원인은 바로 레이어 2에 있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레이어 2들이 롤업 센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베이스 체인으로 깔고 여러 개 이제 빨대를 막 꽂아가지고 레이어 2에서 이제 트랜잭션 처리하고 나머지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 베이스 체인이 이더리움 이제 올리는 건데, 여기서 레이어 2가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 이제 덜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레이어 2 자체는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거니까 실질적으로 레이어 2가 레이어 1한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을 또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레이어 2가 깔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레이어 2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중에는 많이 올라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레이어 1인 이더리움도 그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레이어 2가 좀 쓸모가 없다고 좀 생각하는 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미니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좀 전환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이더리움도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희망 좀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면 비탈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진지하다. 내년부터는 레이어 2 중에서 이제 스테이지 1 이상 개발이 된 레이어 2들을 자기가 언급을 많이 하겠다. 자기가 친하던 안 친하던 간에 언급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레이어 2 개발에 힘써 달라라고 하는 이제 트윗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봤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